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부동산학 서설이라고 해서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학이 도대체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 요거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요거는요, 우리나라의 뭐 정의 정도 알고 출발해 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부동산학을 도입한 사람이 이제 김영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강의한 게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려면 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의 책에서 나오는 정의 정도. 그러니까 정의는 거기에 보시면 교재 페이지라고 적혀 있죠. 거기다가 18페이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8페이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욕은 아닙니다. 욕 18페이지 시작하자. 그러니까 좀 읽다가 그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적어 드릴 겁니다. 페이지를. 자, 이 사람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앞으로 중개 활동이라든가 거래 활동, 관리 활동, 임대 활동, 아니면 개발 활동 이런 것들을요 주봉 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능률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죠. 능률적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가능하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요 부동산학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적.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리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응용 기술도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리도 필요하고 응용 기술도 필요하다. 자, 이때 원리라는 것은요 이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용 기술은요 실무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사가 되려면요, 의료 상식, 의료적인 뭐 이론적인 지식도 많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무적인 능력, 아무나 칼 들고 대들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실무적 능력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도요, 어떤 그 자신이 됐든 남들이 됐든 고액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활동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정도의 이론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실무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좀 개척해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표현을 해볼게요.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자, 이론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성. 그 다음에 실무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는요 기술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과학성 하면은요, 그냥 어떤 학문이 지니고 있는 어떤 본연의 성질 같은 거 있죠. 학문적인 어떤 깊이 같은 거, 이런 걸요 과학성, 이렇게 합니다. 과학성. 자, 거기에 비해서 기술성 같은 경우는요, 현실에 현장에 써먹겠다고 하는 수단성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강조하는 걸요 기술성 해줍니다. 말이 어려우면 그냥 이론적 측면은 과학성, 실무적 측면은요 기술성이 강조되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개척하기 위한 종합 응용과학이다 해줍니다. 그럼 이 종합 응용과학 자체가 이제 학문적인 성격이 될 수 있겠네요. 성격. 이 학문적인 성격을 조금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한 5년에 한 번 걸로 물어봅니다. 한 번 걸로. 자, 먼저 자, 우리 학문은 크게 이제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요,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 이런 걸 연구하는 뭐 수학이라든가 물리, 생물, 지구과학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자연과학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사회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아니면요 인간이 사물과 연결돼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 있죠. 어쨌거나 인간이 개입돼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개입돼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있죠. 이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법학이라든가 뭐 종교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이따 이런 거죠. 다 뭐라고요? 사회과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자연과학 앞에는요 기초 혹은요 뭐 순수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을 있는 상태 그대로 분석하는 거 있죠. 이걸요 순수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과학 앞에는요 간혹가다 응용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면요, 그거는요 현장에 써먹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현장에 써먹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걸 뭐라고요? 응용과학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은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이 있죠.
이걸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과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학문을 통해서 주로 뭐 대학원 쪽 가겠다 뭐 이런 측면보다는 주로요 현장에 써먹겠다는 얘기죠. 곧바로 중개활동 같은 거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요 응용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학은 뭐 수학 이런 것처럼 상당히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행해왔던 부동산 활동이 있죠. 이런 걸 경험 삼아서 이거 학문화시켰다. 그래서 이거를 경험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왔던 부동산 활동을 경험 삼아서 이거를 학문화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 종합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합과학은 또 뭐냐? 종합과학은요 우리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뭐 전통적인 고유한 학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껏해야 70년대 중반에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그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학이라는 거를 가리키려고 하니까 그 학문을 그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미 주변에 있었던 학문들이죠. 주변에 있었던 이미 전통적인 학문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컨대 뭐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이라든가 자, 법률적을 먼저 볼게요. 법률적 측면 학문이라든가 경제적 측면 학문들 있죠. 아니면요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 이런 걸 좀 싸잡아서 이 부동산에 맞게끔 적절히 체계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미 있었던 학문들 있죠. 이걸 다 싸잡아서 적절히 부동산에 맞게끔 적절히 어떻다고요? 조화롭게 해놨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걸요 종합과학이다 해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다면 법률적 측면 학문은요 각종 공법학이라든가 사법학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경제적 측면 학문은요 뭐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회계학이라든가 통계학 뭐 이런 것들 다 경제적 측면 학문이라는 겁니다. 막 기술적 측면 학문은요 토목학이라든가 뭐 건축학 뭐 이런 것들을요 기술적 측면 학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부동산에 맞게끔 뭐 시스템화 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말이 좋아서 뭐 그 체계화 시켰다 하지 사실은요 주변에 있는 학문들 그냥 끄집어내서 그냥 짜집기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초창기 때는요 거의 뭐 주제가 뭔지 모를 정도로 잡탕이었습니다. 잡탕. 근데 학문도 많이 발전해요 안 해요? 특히 중개사 과목에 이제 부동산 학이 이제 더 들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쪽으로 연구하고 하니까 그 선생님들도 막 연구해야 되겠죠.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이 법학이라는 지식을 가장 많이 전파시킨 그 자격증 있죠. 이게 결국 중개사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다음으로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게 이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민법 같은 거 공부하죠. 그리고 주변에도 알려주기도 하고 야 민법에 이렇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하고 이 법률적인 상식을 무지 많이 그 사람들한테 전파시킨 거 있죠. 이게 중개사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의 이 법률적인 지식을 무진장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목 그 자격증이 뭐라고요? 중개사 과목입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요즘에는 상당히 정갈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좀 잡탕이었는데 요즘에는요 많이 정갈해졌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한다면요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규범과학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나중에 이거 학문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 다 끝나면요 투자 같은 거는 바람직한 활동이다, 투기는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러한 형태의 어떤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규범과학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학이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동산 활동할 때는요 세 가지 측면을 공히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지금부터 이걸요 복합적 접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우리 부동산학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 모든 세 가지 측면을 다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활동을 하든. 그래서 이거를요 법경기 세 가지 측면을 항상 따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기당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등기부 같은 거 꼼꼼히 따지면서 구입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집값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되고 나중에 막 층간소음 같은 게 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것도 좀 고려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요 공이 따져가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복합적 접근이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 활동할 때는 세 가지 측면을 다 따져야 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복합적 접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페이지에 요거 바로 오른쪽에 그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 1번에 그래서 요거를 딱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추순자 너는 꺼져. 추순자 너는 뭐라고요? 꺼져. 이렇게. 자, 그냥 순자가 아니라 무슨 순자라고요? 추순자 너는 꺼져. 이렇게 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어쨌거나 뭐 문제 읽다가 추상적 항목이다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이거 틀렸어요. 꺼지라는 얘기입니다. 추상적 나오면. 그 다음에 순수과학 나와도 꺼져. 그 다음에 자연과학 나와도 뭐라고요? 꺼져. 이렇게. 추순자 너는 어떻다고요? 꺼져. 이렇게 해서 문제 읽다 보면 이거 걸려들면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2페이지 오른쪽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요 응용과학에 속한다. 맞는 거고 다 맞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맞는 형태로.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다 맞는 겁니다. 다 맞는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겁니다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OX 문제가 아니라 다 맞는 형태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부동산학을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문들을 다 싸잡아서 부동산에 맞게끔 체계화시켰다는 얘기죠. 이걸 지금부터 종합식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종합식 접근 방식이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3페이지 맨 위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식 중에 일반식 접근 방식의 그 세 번째 보시니까 종합식 접근 방식 찾았나요? 요거는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주변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요 종합적으로 체계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줄에 우리나라 세 번째 줄이네요.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성립과 발전에 가장 기여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이걸요 종합식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맨 위에 분산식 접근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요 기존 학문에서 각 분야별로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해 오는 방식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옛날에는요 이 부동산학이 도입되기 전에는 일반적 그 경제학이죠. 이 경제학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이게 간헐적으로 다루고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문별로 부분적으로 다뤄볼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분산식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점식 접근 방식은요 예를 들어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거나 법률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중점식 접근 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의 접근 방식이라고 해서 행태과학적 접근 방식은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 이런 거에 중심을 두고서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거 있죠. 접근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 이제 아파트를 딱 보더니 에이 저거 사야 되겠다 하지는 않겠죠. 저게 뭐야 하면서 이제 주목할 겁니다. 이거 어텐션 해줍니다. 그러다가 요모저모 뜯어보고 물어보고 하더니 어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걸 인터레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자 하는 욕망을 느낄 수 있죠. 이걸 디자이어라는 겁니다. 디자이어. 그러다가 계약하는 걸 뭐라고요? 액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일종의 인간이 부동산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라는 겁니다. 주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는 방식이죠.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행태과학적 접근 방식이라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부동산 경영이라든가 마케팅, 중개활동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간간히 엿보입니다. 어떻게 엿보인다고요? 간간히 엿보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접근 방식은요 인간은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그러면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최적 대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 이런 거 뭐라고요?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이라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투자론이라든가 개발론, 금융론 이런 데서
간간히 엿보인다. 어떻게 엿보인다고요? 간혹가다 엿보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문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식 중에 종합식 접근 방식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죠. 맞는 거고. 자, 4번 해볼게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식 중에 의사결정 접근 방식은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알고 계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학문적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은 뭘 연구 대상으로 하냐? 저 볼게요. 그러면 법학은 뭘 연구하는 거예요? 법학은 뭘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법. 그죠? 그러면 종교학은 뭘 연구하는 거예요? 종교를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 그럼 미술학은 뭘 연구하는 거예요? 미술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학도 뭘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부동산. 근데 이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거냐?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냐? 예를 들어서 뭐 지층 구조가 어떻게 되냐? 아니면 화산은 왜 폭발하냐? 아니면요 뭐 지진은 왜 발생하냐? 그리고 그 건물은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냐? 이런 걸 연구하는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공대라든가 이과에서 공부할 얘기고, 우리는요 이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자체는 뭐 공대 이런 데서 연구하는 겁니다.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중개활동, 거래활동, 아니면 임대활동, 이런 것들 다 부동산 활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부동산 활동의 결과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이라든가 현상이 있죠. 이런 걸 연구하겠다는 입니다. 알겠죠? 이런 연구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뭐 투기라는 활동이 극성이다. 투기라는 활동이 극성이다. 그러면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요, 가격이 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 있죠. 이런 걸 주로 연구하겠다, 뭐 그런 얘기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들은 무진장 많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연구하냐 우리가?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 농사 짓는 것도 일종의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아닙니까? 그럼 농사 짓는 것마저 여기서 연구해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려면 평생 이것만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로 어떤 걸 주로 연구 분야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많은 활동 중에 주로 어떤 분야에 초점을 두고서 연구할 거냐 그런 얘기죠. 이걸요 연구 분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거래 활동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에 사이드에 활동도 있죠. 이런 걸 주로 연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목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공부할 목차. 자,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앞으로 그 목차 보시면 알겠죠. 그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 중에서 제일 여기는 결정 분야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 결정 분야 가볍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이런 걸 뭐라고요? 의사 결정 분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실무적으로 지원해 준 분야가 있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원해 준 분야를요 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지원해 준 분야를요 기초 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요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뭐 이용론이라든가 뭐 관리론, 입지 선정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요 마케팅이라든가 감정 평가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파트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요 오늘 공부하는 뭐 부동산의 뭐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수요 공급 이론 같은 뭐 경제 이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기초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투자 같은 거 하려면 법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법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 법도 여기서 공부했다가는 이것만 공부하는데 평생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1차 과목에 이제 민법 같은 게 있고 2차 다 법 과목이죠. 거기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목차 생각하시면 돼요. 목차. 자, 마지막으로 거기 이걸 안 써놨네요. 자, 4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및 연구 분야가 있죠. 우리 교재는 21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1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그 밑에 부동산학의 이념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요. 우리 교재는 22페이지에 있는데 이념이라는 것은요. 어떤 추구해야 될 어떤 최고의 가치 이런 걸요. 이념이라는 겁니다. 추구해야 될 뭐라고요? 최고의 가치 이걸 뭐라고요? 이념이다. 자, 이거는 먼저 일반적 이념의 방향이라는 것은요. 부동산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과학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 있죠. 이거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일반적 이념의 방향이다. 예를 들어 경제학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경제학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 있죠. 요거는 일단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치고 있는 겁니다. 효율성과 뭐라고요? 형평성 이거를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다. 자, 효율성은요, 뭐 효과라든가 능률 측면 이걸 강조한다면 형평성은요, 뭐 공평, 평등 뭐 이런 거 있죠. 이걸 강조하는 개념을요, 형평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평성에 초점을 두면요, 효율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가볍게. 요거는 약간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느낌으로 빌로 이해하시면 돼요. 빌로. 대충 저런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본주의 경제 체계는요, 시장 경제 체계입니다. 시장 경제는요, 자, 무엇을 생산하고 얼만큼을 생산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생산해서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이거를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겁니다. 뭐 어디에 맡긴다고요?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가격기구가요, 적절히 소비자 욕구에 상응하는 생산량을 공급한다는 얘기죠. 다시 할게요.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요, 사람들의 욕구에 맞게끔 적절히 생산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해줍니다. 알겠죠? 매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이거 자꾸 어렵네요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자, 이게 이제 원룸입니다. 원룸 시장이고 가격 수량이 있습니다. 자, 원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이렇게 이런 거 할 겁니다. 앞으로 처음 하신 분들은. 근데 요즘 들어서는요,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늘었어 안 늘었어요?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원룸이라든가 투룸 같은 거의 소비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빌라 같은 건 좀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는요, 사람들이 그 원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요, 오른쪽 이동합니다. 이런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사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죠? 마늘은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사는 사람이 막 더 많아졌다. 그러면 마늘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 한번 늘리려고 할 겁니다. 가격이 좋아지니까 더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비싸? 못 사겠다 줄어든 거죠. 결국은 이 점에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때는요, 또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 일치하죠. 그러면서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시장 기구에 맡기게 되면 사람들의 욕구에 상응하는 만큼 딱 적정히 생산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체계가 시장 경제 체계인데, 자, 이 체계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요, 그러면 소비자 욕구를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이 누구냐면 뭐 자본력을 갖춘 집단이죠. 아니면 기술력을 갖춘 집단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알겠죠? 걔들에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요, 계속 못 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형평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사회주의과라는 겁니다. 사회주의과에서는요, 주로 이제 계획경제 체계입니다. 자, 계획경제라는 게 뭐냐면 소수 엘리트, 예컨대 모스크바 종합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김일성 종합대학 있죠. 이렇게 나온 몇몇 엘리트들이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시장을 계획적으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생산할 것이고
얼만큼을 생산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중에 뭐 분배할 것인가 이런 걸 전부 다 계획적으로 짜는 겁니다. 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책상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는요, 결국은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 판매하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구조가 이것이 계획정제 체계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정제 체계는요, 아주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200만 원 받아가겠네요. 그럼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도 뺀질거리는 사람도 200만 원 받는 거죠. 뭐하러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일 안 해도 200만 원 가져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절대적인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결국은요 불량품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체계는 아주 공평성을 높일 수가 있죠. 사람 똑같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 나눠가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은 높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요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는요, 뭐 극단적인 어떤 자본주의, 극단적인 뭐 사회주의, 이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자, 그 옛날에는요, 냉전 시대,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시대 이전에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냉전 시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라 할까요? 여기 시장 경제 체계를 최우선으로 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뭐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옛날에 구소련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 있죠. 이런 걸요 극단적인 사회주의과 이렇게 하는데, 자, 이 근래 들어서는요, 이 자본주의과도 케인즈에 의해는, 케인즈는 자꾸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약간 공평성을 자꾸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는요, 옛날에 이제 고르바초프라든가 등소평 이후에 자꾸 실용주의 노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딱 중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더 가 있냐, 저쪽으로 더 가 있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요, 그러면 이쪽으로 더 갈 건가, 저쪽으로 더 갈 건가, 이런 거는요, 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 그래서 이걸요, 합법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뭐 원리라고요? 합법성의 이념이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세법을 적용할 때 만약에 누진세 체계다. 누진세 체계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죠. 그래서 돈 없는 사람한테 결국은 재분배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형평성을 강조하는 법 체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비례세 체계로 간다 이럴 경우는요, 그 어떤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는 어떤 법률 체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시면 돼요.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게 최고의 이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교육학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뭘 예를 든다고요? 교육학. 자, 교육학은요, 교육학도 효율성을 강조하는 교육 체계가 뭐냐면 시험 봐서 고등학교 가는 겁니다. 뭘 가서 하는 거고요? 시험. 그러면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께 몰리는 거죠.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안 하는 애끼리 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잘하는 애들은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은요, 아주 기초부터 한번 교육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근데 요거는 문제점이, 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 더 잘할 겁니다. 근데 안 하는 애들 뭐라는 공부하려고 안 하려고 요리뺀지 저리뺀지 그냥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 저잘하고, 못하는 애들은요, 계속 못할 수 있죠. 이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형평성을 강조하는 그 교육 체계는요, 고등학교를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뭘 돌리는 거라고요? 뺑뺑이 하시나요? 그냥 추첨해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다 그냥 한 교시에 집어넣고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걸요, 형평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공부가 뭐 대수롭냐? 그냥 같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평등하게 같이 하나의 교시에 집어넣고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의 결정적인 문제점은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요, 이 못하는 애들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못 따라가겠죠. 반대로 못하는 애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얘들이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결국 중간 정도로 교육시키다 보니까, 중간 정도로 교육시키면 얘들도 다 아는 거라 공부 안 하는 거죠. 맞죠?
얘들은 다 하는 걸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네들은요 못 따라가니까 못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법을 통해서 우리 그 고등학교에도 그 대한민국의 영재들 있죠. 영재들 똘똘하대. 얘네들을요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 그거는요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잘 좀 키워갖고 코로나 백신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네들은요 아주 똘똘한 애들은요 영재 교육으로 요즘 뭐 자사고라든가 이런 거 아시나요? 민족 사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특수 목적고 이런 거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외에는 그냥 제가 이제 여태 살아보니까 공부 잘하거나 못하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요? 오히려 못하는 사람이 인간 됨됨이가 더 중요한 거지. 그 아주 영재가 아닌 이상은요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거기에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 좀 안 하면서 착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인간답게 사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더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고 지금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올바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평준화시켜서 이제 교육시키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요 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합법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합법성.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자, 그럼 우리 부동산학에서도 부동산 학자들이 이제 그 지도 이념을 정하고 있는데 거기 볼게요. 이것도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자, 먼저 법학적 하면 항상 법경기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는요 법을 제정하거나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은요 개인의 이익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공적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는요 공공 다수의 이익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요 공익과 사익은 어떻다고요? 조화롭게 돼야 된다. 이걸요 법률적 측면의 지도 이념해 줍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은요 어차피 이거는 경제적 가치, 경제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겠다는 얘기죠. 이런 게 경제적 측면의 지도 이념에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는요 공간가치 및 환경가치 등대의 원리다. 공간가치는요 이 개발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개발. 그리고 환경가치는요 보존을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은 조화롭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나치게 개발만 하게 되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쓸 땅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나치게 보존만 하게 되면 당장 우리 시대에 집 없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개발과 보존은 어떻게 하고요? 조화롭게 돼야 된다. 이게 바로 기술적 측면의 지도 이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도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요거 있죠. 요런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나눠드린 거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저번 주에 한 건데 답을 다 적어 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핵심적인 내용 요거구나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시고 이 요약집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알겠나요? 자, 요약집을 항상 요거 가지고 이제 시험장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가고 그리고 요게 이제 주교재입니다. 뭐가 주교재라고요? 요약집이 주교재고 이제 책은 부교재입니다. 책은 뭐라고요? 부교재. 그래서 요거 가지고 끝까지 시험장까지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학생분들은 항상 이 교재를요 이렇게 책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 집에 주무실 때도 머리맡에 이렇게 놓고서 주무시고 항상 버스 안에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어떤 학원에서 그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풍 같은 거 안 가는데 학원에서 소풍도 가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한 학원에서 4년 전인가 학원에서 소풍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유학집을 소풍 가는데 이걸 딱 끼고 왔더라고요. 딱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시라니까 소풍 갈 때도요 한 손에는 등에는 배낭 메고 한 손에는요 유학집 딱 끼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시험 봐서 똑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면 너무 티내는 것도 그렇잖아요. 소풍 올 때는 좀 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소풍 와서도 이거 보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잠깐 쉴 때는 이게 놓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